강렬한 이미지 앞에 앉아 있네요. 네, 오늘 더폴 스토리텔링 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한예리 배우님과 같이 나눌 영화적인 기자의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가영화를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재밌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입을 붙여서 나오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교가 아닌 게 정말로 이불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죠? 독감이 좀 심하게 걸려서 오늘 괜찮을까 걱정을 저희도 계속 했는데 약을 먹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결과 일어나서 걸어다닐 수는 있게 됐죠. 그래서 오늘 자리에 함께 하게 됐고요. 네, 죄송해요.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그래도 여러분이 안전에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일단 여러분이지만 저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제가 절대 벗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국가적인 참사라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나서 좀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그리고 경험 없는 마음으로 좋지 않은 마음 안고 극장으로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계속 뉴스를 시청하다가 왔고요. 또 오늘 이야기할 영화가 더폴이라는 작품이어서 어떤 추락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 참 시기가 공교롭다. 하지만 그 공교로움으로 뭔가 참사를 애도하는 마음을 저희가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저희도 굉장히 지금 애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고요. 조속히 상황이 정리가 되고 사상자로 발표된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조금 더 생존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가 위로가 되면 좋겠네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들 중에 스토리텔링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세상의 이야기의 기능이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008년에 국내에서 개봉을 했던 작품이고 지금 16년 만에 디렉터스 컷 4K 화질로 개봉을 하게 됐는데 2008년에 극장에서 영화 보셨다고요? 네, 저는 2008년도에 극장에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처음 보고 와라는 느낌을 너무 크게 받았었어요. 특히나 지금이야 워낙 사이즈 같은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아이맥스 영화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아바타 같은 영화들도 막 그때는 다 보고 난 후잖아요. 지금은. 하지만 2008년도에는 그런 영화를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시각적으로 압도하는 영화라는 게 어떤 영화인지 명확하게 아직 뭐가 없었을 당시에 이 더폴을 보고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우와, 이렇게 뭔가 공간을 가득 메우는 뭔가를 볼 수 있고 자연 풍광을 볼 수 있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 점처럼 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이런 화면의 극대화, 영화 스크린이라는 것들을 정말 100% 활용할 수 있는 영화 뭐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네. 저도 완전 막내 기자 시절에 이 영화가 개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영화를 보고 나서 좋다, 정말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애석하게도 이 영화를 잠깐 잊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든 계속 볼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맞아요. 가끔 영화를 한 번씩 뭐 기억하기도 하고 소환하기도 하는데 이게 DVD를 구매하지 않은 관객들에게는 도저히 볼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우리에게 지금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시라 믿지만 어둠의 경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가령 소장하신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으나 극장에서 관람해야 되는 이 영화의 필요만큼 기묘한 만큼 아마 모니터로 그 감흥 자체를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영화를 다시 저도 스크린에서 목격을 하고 이런 평이 떠올랐어요. 이야기의 존재 이유, 상상을 구현하는 카메라의 기묘함, 한마디로 시네마 그 자체 라는 생각을 하게 한 작품이었고요. 이게 판권 만료가 되면서 중고 사이트에서 DVD를 구하는 것 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는 작품이었는데 좋은 작품은 관객들이 먼저 알아보는 것 같아요. 뒤늦게 이게 글로벌한 입소문을 타게 되고 감독의 작업을 다시 불집힌 굉장히 독특한 예시로서 우리에게 찾아온 작품이고요. 앞에 보셨을 때 뭐 Once Upon a Time, 뭐 점점점 이런 식의 화면 자막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정도의 일부 장면을
추가한 디렉터스 컷으로 지금 다시 개봉을 한 거고요. 복원을 해서 올해 8월에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상영을 했고 이후에 글로벌한 배급으로 다시 관객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당시에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 게 평단에서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렸던 작품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평안에서는 굉장히 불호인 경우들도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선 왜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외신에서 정말 반반이 갈리는 양상이었는데 일단은 이때는 해외 배급망을 어디를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마땅히 사라져야 할 일이지만 하비 아인슈타인이 이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영화에 선뜻 손을 들어줄 수 없는 배급사들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도 있었고 평단에서는 이런 반응도 있었죠. 왜 이렇게 영화가 길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이렇게 스토리를 압도해도 됩니까? 이게 영화의 본질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는 당연히 극호였던 쪽이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했던 기억이 탁 스쳤어요. 지금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좋은 영화라고 느끼는 마음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데 그렇게 호불호가 좀 있는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영화라고 느꼈다면 이유는 뭘까요? 저도 이게 마냥 그냥 어떤 아름다움만 선사하는 그런 영화였거나 이미지만 압도하는 이야기였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랑 또 로이가 보여주는 우정의 이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한 사람한테 닿아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게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점점 더 큰 어떤 상상력을 불어넣고 뭔가 내가 가진 또 다른 어떤 마음의 따뜻함이나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그런 이처럼 힘의 원천이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와 닿았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미지적인 아름다움은 처음에는 압도되는 게 있지만 그 이상의 뭐가 있지 않으면은 저 이 영화에 아쉬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채워지면서 이 영화는 분명 좋은 영화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루한 관객에게 무엇을 압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좋은 이야기의 수많은 무언가의 좋은성을 가지느냐가 좋은 이미지를 따지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방금 예리 배우 얘기에는 너무너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왜 이 영화가 그렇게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는 차차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애초의 시나리오 자체는 로이와 알렉산드리아가 만나는 초반 장면 한 20장 정도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걸로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뒤에 얘기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야 사실 돈이라는 게 움직이는 건데 판타지의 부분은 이야기에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실제로 어떻게 호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도록 처음부터 구성을 감독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캐스팅되느냐에 따라 그 배우가 주연 배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각본가가 되는 것이죠. 캐스팅을 할 때는 처음에는 주변의 조언대로 여러 아역 배우들을 실제로 만나보기로 했다는데 그 중에 어린 시절 엘르페님도 이 영화 후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감독은 아니야 이게 기성 배우보다는 영화 자체를 본 적이 없는 아이가 캐스팅이 되면 좋겠어 라는 바람을 가지게 됐고 루마니아라는 지역에서 카틴카 원타루라는 오늘 무슨 알렉산드리아를 연기한 배우를 만났는데 이 운명이 왜 운명적이냐면 감독이 거기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여권을 잃어버려서 잠깐 체류를 하게 된 국가였던 거예요. 거기서 이 배우를 만나서 됐다 이제 영화를 찍을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각오가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4차 다른 부분들이 진행이 된 건데 이 영화가 가장 특이한 지점 중에 하나는 감독이 자기 돈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작품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아무도 투자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너무 거대한 이야기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감독이 그 돈이 어디서 났냐 하면 마침 파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을 영화에 쏟아부어서 만든 거죠. 사실은 광고나 뮤직비디오에 이력이 조금 더 많았던 사람인데 광고업계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 돈으로 멋진 영화를 만들 거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딱 한 명 바보 같은 당신이 그렇게 했군요란 말을 프로듀서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정말 모든 영향을 부어서 만든 작품이고 느슨하게 원작에 대한 작품이
81년도에 불가리아에서 나온 요호호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도저히 구할 길도 없고 우리가 뭐 볼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아이에게 약을 구해오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였다고 해요. 그 원형을 가져와서 더폴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감독의 개인적인 무언가가 약간 추가가 된 거라면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맨날 절벽에 관련된 얘기를 들려줬대요. 절벽. 네. 그러다가 아이들이 뭔가 흥미진해질 때쯤 되면 그만 수업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매주 그 선생님이 기다렸던 개인적인 경험도 사실은 이 영화에 반영이 되기도 했고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란에 이 감독이 가게 됐는데 페르시아어를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런데 그 더빙 영화들을 보면서 나중에 친구들한테 대강 스토리를 말해준 거예요. 내가 본 이미지를 기억을 해서 그래서 아 비주얼이 스토리의 경로를 파악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구나를 감독이 그때 알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더폴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자양분으로 됐고 여기서 로이를 연기하는 리 페이스라는 배우는 이후에 호빗 시리즈에서 많이들 기억하실 배우인데 이 영화 이후에 그 작품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외모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 리 페이스와 감독의 만남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는데 감독이 자기의 기억을 돕는 물건들이 들어있는 통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낡은 시각통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왔대요. 자기가 이거 13년 동안 들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배우에게 하면서 거기는 뭐 작은 원숭이 장난감 같은 것도 들어있고 사진도 들어있고 여러 개가 들어있었는데 이걸 촬영 진행하는 내내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구상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는 얘기를 배우가 하거든요. 2시간 동안 자기 비전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촬영 내내 휠체어를 타야 될 거고 우린 인도에서 촬영해야 될 거고 하다가 이 배우의 대답은 네 그렇게 하시죠 였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이 촬영이 되게 된 건데 카틴카 원타로라는 이 작품이 유일하며 이후에는 어느 작품에도 출연하지 않았던 이 배우의 연기가 정말 연기 같지 않은 연기라는 말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연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연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기능적으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아역 배우들도 그래서 정말 스토리 라인이나 대사를 다 숙지하는 그런 아역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달랐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뭔가 이 알렉산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나 이야기의 흐름에서 질문하는 이런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에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걸 감독이 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무엇보다 그 로이가 너무 잘 이끌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엔 상대방 배우가 어떤 액션을 하냐에 따라서 리액션이 달라지고 리액션을 또 어떻게 했는데 어떤 의도로 그걸 받아서 이끌어 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아마 정말 회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어떤 방향으로 알렉산드리아가 표현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그럼 이렇게 틀어서 뭐 다른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이야기를 주도권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회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린이 배우와 촬영하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언제 생각나는 작품으로 대표적으로 미나리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앨런 킨이라는 어린이 배우가 연기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엔 정말 연기 같지 않은 동네 뛰어다니는 꼬마 데려다가 찍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인상을 받는데 그 현장에서의 어떤 디렉션이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그런 연출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감독님도 최대한 필요한 대사 외에는 거의 암기시키지 않으셨었고요. 지금 제 생각을 제가 해봤더니 그리고 원하는 딱 그 앵글이 있으면은 아니면 원하는 대사가 있으면 그건 딱 얼굴만 따로 따셨어요. 나머지 엔딩에 대한 제한이 없게끔 하셨고 특히 그 제이콥이랑 같이 밖에서 다름하다가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은 정말 놀랐대요. 자기는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서 똑같이 따라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더 크게 지르더니 자기를 따라서 또 더 크게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순수하게 어떤 액션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계산도 없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자동적으로 순수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 담겼을 때 정말 끊임없이 아름답게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보여준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대사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너무 귀엽게 이렇게 코나 이런 거를 계속 만지면서 얘기하거든요. 그게 본인 습관인 거예요. 그거를 의식했다면 전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모습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더 예뻐보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로이가 캐치를 해서 그 인도인이 초조하는 눈썹을 이렇게 쓴다 뭐 이런 식의 동작으로 만들었겠죠.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케이스가 실제로 이 아역 배우와 일을 한 다음에 남긴 소감과도 일치해요. 여러 배우와 자기가 일을 해왔지만 이 카틴카라는 어린 배우와의 작업을 통해 믿게 된 게 하나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긴장을 풀고 캐릭터와 이야기를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게 정말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 배우가 알게 됐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는 이 이야기가 황당 무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믿는데 아무런 장애물과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로서 같이 리페이스가 연기를 해준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촬영 자체가 굉장히 길었다고 하죠. 순서대로 네네 그렇기도 하고 이게 어떤 상황이고 지금 상상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다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가끔 영화 안쪽에 하지만 상상 바깥의 현실 부분 그러니까 병원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이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이는 지금 다리가 다쳤잖아. 넌 어떻게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낫게 해주고 싶어요.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촬영 내내 이 아이가 그 연기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즐거움을 실제로 많이 독취되어 있었고 촬영이 다 끝난 이후에 이 배우와 제작진이 이게 배우가 하는 일이야 정말 잘했어라고 말해줬더니 눈에 정말 자부심이 가득했다는 그런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제목이 더 포울이잖아요. 추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목과 연관 지은 이 영화 인상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일단 스쳤고 첫 이미지가 그래서 되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이제 딱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굉장히 느리게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느낌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말이 이렇게 강에서 쭉 올라왔을 때 뭔가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병원이 나왔을 때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편지가 떨어져서 로이에게 간다던가 원래는 이제 에밀리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 거지만 그 편지가 로이에게 갔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이미지들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떨어지면서 원치 않은 곳으로 가지만 결국엔 그곳이 너가 가야 될 길이라든지 아니면 너가 가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들이 병원에 오게 된 계기가 추락이고 한 명은 영화를 찍던 도중에 다리에서 추락을 했고 알렉산드리아도 오렌지를 따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으로 이 병원에 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언급해주신 것처럼 편지도 추락을 하고 우리 상상 속에서 정말 추락을 경험하는 많은 캐릭터들이 실제적으로 있고 현실에서 약병을 꺼내다가 또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사소하게 저는 커피잔 쓰러지는 것도 서울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제가 서늘했던 이유는 커피가 쏟아지는 장면의 어떤 느낌보다 그 옆에 면도날 같은 걸 영화가 보여주면서 로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힌트를 끊임없이 주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추락으로 이용하는 뭘 말하는지가 사실은 중요한데 잘 쓴 각본과 잘 쓴 이야기의 기본적인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물리적인 동선과 심리적인 동선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추락한 인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럼 인물들의 심리도 계속해서 추락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로이가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영화가 그 추락한 상태를 어떻게 놔둘지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추락한 상태 그대로를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끌어올릴 것이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분위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알렉산드리아가 로이를 구원하죠. 결국에는 그를 살리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 상승의 풍물선을 그리는 영화라는 점에서 희망적인 엔딩을 맞이하는데요. 여기서 그 인물들이 계속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하잖아요. 상상 안에서 특히 로이가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건 역시 인물의 추락하는 감정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거죠. 보통 뭔가를 가리고 싶을 때 가면을 쓰잖아요. 슬픔과 자기 감정 같은 걸 가리고 싶은 로이의 상태를 그 가면이 얘기해 주는데 알렉산드리에게는 그 가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가면을 쓰는 것으로 이 꼬마 베스트가 나타나면서 로이와 훨씬 깊이 연결되는 어떤 감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영화가 아름답게 느껴진 이유는 영화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사진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로 잠깐 영화에서 보여진 장면이 있는데 말의 그림자가 벽에 거꾸로 투영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활동사진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프로젝터, 영상기 같은 곳에 나오는 빛이나 이야기의 움직임으로 관객의 참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영화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을 시키고 어떻게 감정적인 고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타서사에 가까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엔딩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1900년대 초반에 정말 수많은 스턴트 연기했던 배우들을 기리는 흑백 영상으로 이 영화가 문을 닫는데 저는 이 엔딩은 약간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 전에 추락들은 어쩔 수 없는 사고처럼 보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한 복선처럼 보인다면 이 장면은 로이를 구한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수없는 추락으로 관객의 마음들에게 고향감을 계속 선사했던 그 모든 배우들에게 보내는 어떤 소리 없는 박수 같은 느낌으로 그 마지막 장면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로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알렉산드리의 상상을 보게 되는데요. 아이의 실제 병원에서의 현실이 로이의 이야기 속에 반영되고 있는 점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아마 눈치를 하셨을 거예요. 예리 배우는 어떤 점들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 끊기잖아요. 왜요? 라는 식으로 물어보면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왜요라고 말하는 거. 네, 이 대사를 계속 받아서 그 이야기에 등장인물들이 환상 속의 등장인물들이 대사를 알렉산드리아의 대사들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궁금증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사들이라서 더 재밌었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떨어진 편지가 가면서 그게 누군가의 운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도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어딘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났고 떨어진 편지를 위해서 로이를 알렉산드리아가 만나게 됐고 그리고 본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뭔가 제자리로 점점점 오는 느낌들이 그 떨어짐에 있어서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엑스레이 이제 찍을 때 그 엑스레이 기사님 볼 때마다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서운 어떤 모습이 또 환상에서는 병사로 나오고 나쁜 병사들로 나오고 또 간호사는 찰스 다윈으로 나오고 이렇게 실제 있었던 모델들이 이제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그 인도인이나 아니면 그 주술사 일하시는 분이 주술사로 나오고 그리고 그 얼음을 배달해 주시는 그 배달분이 또 노예로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자신이 상상하는 어떤 부분에서 구체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등장인물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인상적이기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상상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상상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좀 구체화된 어떤 인물들이 들어올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이게 재밌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잠깐 문장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듣는 건 로이의 목소리잖아요. 로이가 지어내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는 화면은 알렉산드리아의 상상이란 말이죠.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의 속성이잖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려주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과 이 정보들을 유추하는 방식과 가치관과 주변의 상황과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이야기의 기본적인 속성을 사실은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트랙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이 들려주는 이야기 자체가 동생을 죽인 원수인 오디어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떠나는 분명 무법자라는 설정인데 이것도 앞니가 벌어져 있다는 거 말고 알려진 게 없다라고 설정을 하지만 이것도 방금 알렉산드리 사진을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면 무법자는 로이의 얼굴로 이 아이를 상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일치하지 않죠. 로이는 사진을 봤으니까 당연히 이 아이의 아버지 얼굴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었을 텐데 이야기를 듣는 아이 입장은 전하고 있는 로이의 얼굴을 대입해서 그 상상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좀 대충 얘기를 만드는 것 같죠. 뭐 어떻게든 좀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그가 되고 싶은 어떤 완벽한 모습의 로이를 무법자에 점점 이 사람이 투영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등장하는 캐릭터에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녹여넣어요. 이를테면 애인을 지금 빼앗긴 제 굉장히 상심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내를 빼앗긴 인도인의 캐릭터로 만들어낸다거나 삶을 끝내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좌절감이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좌절감은 작동하지 않는 폭발물을 만드는 루이지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유일한 평화주의자처럼 보이는 다윈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맑은 정신, 양심 이런 게 좀 돋보이는 캐릭터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로이가 캐릭터들을 죽이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죽는 캐릭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리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엑스레이실에 지나드는 그 방사선사의 옷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 아이 그거 되게 더워 보였어요. 그렇죠. 네, 더위까지 걱정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상 속의 오디어스의 가드로 디자이가 상상을 하기도 하고 얼음 배달원은 흑인 전사 오타벤가로 등장하기도 하고 병원 직원을 말씀하신 것처럼 찰스 다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원숭이가 월레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네. 이 월레스는 진화로운 창시를 두고 러셀 월레스라는 사람의 이론을 찰스 다윈이 가져왔다라는 어떤 그 논란을 반영한 장치이기도 하고요. 저는 재밌었던 게 이 주술사의 얼굴이 바뀐다는 점이었는데 이게 왜 바뀐다는 게 어떤 거냐면 로이의 상상과 아이의 상상이 다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야기의 굉장히 기본적인 속성인데 로이는 인디언이라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인디언의 주술사를 생각했었는데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기도 하고 알렉산드리는 인디언? 인도 사람인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던 누군가를 상상했다는 게 영화 후반부에 밝혀지는데 같은 말을 들어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상상하는 그 스토리텔링 자체의 성격을 이 단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로이의 전 여자친구와 현재 만나는 톱스타는 이 영화의 악당인 오디어스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병원 내 성당의 신부 어거스틴, 계속 오렌지 맞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배신한 사제로 등장을 하고 로이가 처음에 급조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에서 얼굴을 자세히 캡처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캐스팅이겠구나 눈치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은 방금 로이의 병실로 오면서 알렉산드리아가 마주쳤던 의사의 얼굴과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만들기도 했고요. 하나 재미있는 외부의 이스타에그라면 여기서 구글리라는 주문을 그 틀리 할아버지가 알려주잖아요. 구글리가 대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덤볼 제작사 이름입니다. 구글리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고요. 그 밖에 영화 바깥의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라고 설명하는 건 병원의 상황이었고 이 더폴이라는 영화 완전한 바깥에 실제 하던 것들이 영화에 반영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로이, 그러니까 리페이스라는 배우가 걷지 못하는 상태인 줄 실제로 이 어린이가 알고 있었어요. 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스태프들 전체도 원래 휠체어를 타야 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감독에게 그런 식의 트릭을 썼냐, 그냥 스태프들에게는 사실을 공유하고 어린이 배우에게만 휠체어를 타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런 스태프들이 동선을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손도 이렇게 마음대로 해놓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알렉산드리아가 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신경을 안 쓰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기 직전에 이제 그 사실을 알려줬을 때 놀라지 않은 사람은 이 어린이 배우밖에 없었대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군요.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던 그런 건 아니었고 그 사실을 말했을 때 놀라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이 어린이 배우가 연기 경험이 전혀 없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는 걸로 진짜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병실 안에서 촬영하는 모든 장면은 그 커튼에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촬영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도 생각해봤을 때 초점을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요. 뭐 이게 어떻게 이게 맞는 조명 그렇죠. 그렇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초점이 진짜 많이 안 맞아요. 촬영을 여러 번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겼지만 그럼에도 그 자연스러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씬을 찍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로케이션도 너무 많으니까 20년이 넘는 촬영 기간 영화에 소요가 된 거겠죠. 특히 여기서 아이가 그 성체를 설명을 하잖아요. 성체를 되게 이해하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성체 무슨 구원 이런 식의 단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실제로 이 배우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어린이였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촬영을 진행하는 도중에 그 장면을 찍을 때는 모두가 이 자리를 피해주는 방식으로 찍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어린이의 이가 실제로 빠져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빨이 힘을 보관한다라는 설정의 대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가 나왔을 때는 본인의 이가 나는 그렇죠. 거죠? 조금 자란 상태인 꼬마 거죠. 무법자일 때 그렇죠. 네, 이 이야기를 만든 뒤에 촬영을 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술사의 틸리가 빠져서 힘을 잃는다는 설정이 그렇게 추가가 된 거고 가장 놀라운 일화는 이겁니다. 로이가 쪽지를 읽다가 모르핀의 이를 이 아이가 상으로 잘못 읽잖아요. 그래서 엉겁결에 로이의 목숨을 살려주죠. 약을 3개만 가져오는 바람에. 이게 실제로 이 아이가 한 행동이에요. 그 배우가 쓴 글자 중에 이를 숫자 3으로 실제로 배우가 읽어버린 거예요. 실제 버리고 본인이 세 알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 정도까지 천재였다는 얘기지만 3까지를 읽는 거 보고 감독이 저거 내일 저렇게 채워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약병을 다 채워주라까지만 얘기를 하고 아이는 이제 3개를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모르고 가가지고 그냥 쏟아버리고 3개를 갖다 준 거죠. 그 다음 그럼 날 진짜 촬영. 그렇죠. 그날 촬영하지 않고 네. 그래서 아이가 3알만 꺼내고 나머지는 버리는 그 장면을 반영을 한 거예요. 이게 감독은 이렇게 천재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나 봐요. 세상에. 그렇기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모르핀을 3으로 읽으면 아니야 그거 2야 이게 숫자 3이 아니라 모르핀이라고 읽는 거라고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지켜준 거죠. 숫자 3으로 읽었어?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열어둔 채로 이 촬영을 진행했다는 것이 정말 남다른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고요. 인상적인 장면이 진짜 많지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이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크게 나왔던 어떤 공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간들과 같이 건축물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어쨌건 이것도 자연이 만든 작품이고 건축물 또한 누군가가 만든 작품이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도 있었고 한 사람이 그걸 만든 사람도 있을 텐데 누군가의 작품을 계속 이렇게 꽤 심도 있게 보는 느낌들 그리고 색상의 대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들이랑 그렇게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지만 작품을 보고 있는 것도 맞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 이야기에 너무 잘 부합이 되는 공간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그 공간을 너무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양한 배경에서 이렇게 감독 마음대로 정말 찍을 수 있었는가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자기 돈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게 투자를 받았다면 이거는 좀 뭐 줄여주세요. 24개국을 꼭 가야 되나요? 뭐 4개국 정도에서 어떻게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얘기했을 그렇죠. 협의가 있었을 텐데 뭐 자기 돈으로 찍겠다는데 뭐 누가 이걸 말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말 황홀경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던 건데 촬영지가 실제로 총 24개국이에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니까 24개국에 촬영을 한 건데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왜 중간에 붉은 마차가 지나가는 사막의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법자를 위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보는 그 장면은 실제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면 당장 생각을 해봐도 배우들, 스태프들 전부 히말라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갔다가 내려가야 되기도 하고요. 그 장면을 찍은 거기도 하고 이때 감독이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은 코끼리를 못 데려간 것. 코끼리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말을 대신 데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호수에 왜 나무에서 주술사가 탄생하는 그 장면도 그 중국과 인도 경계에 있는 히말라야 호수에 실제로 나무를 갖다 심은 거예요. 그렇게 그 장면을
촬영을 한 거고요. 저 미술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역시 감독이 자기 돈 태우니까 하게 된 건데 저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공간이라는 점도 재미있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새로운 각도로 트레이닝을 해서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를테면 이 감독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왜 계단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공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우물이래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한 영화를 찍고 있으면 위에서 한 몇천 명이 되는 인도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대체 저 형편없는 우물에서 뭘 찍는 거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단을 그런 프레이밍으로 보여주고 나서 로케이션즈로 굉장히 각광받는 장소가 됐고 실제로 이 계단은 6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저수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만든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작품에서 브루스 웨인이 베인과 갇혔던 그 감옥에 영향을 준 공간으로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오디세우스가 등장을 했을 때 그 왕이 이렇게 물 따라버리는 알라세자에게 따라버리는 그 나미비아의 모래 언덕은 매드맥스 퓨리로드에서 또 촬영지로 보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게 진짜 재밌었는데 폭탄 전문가가 위에서 이렇게 잠깐 내려다보는 부감 장면이 있어요. 아래 마을이 어쩐 일인지 다 푸른색으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데 요즘 같은 일을 어떻게 찍을까요? 파란색 뭐 필터를 끼우려나요? 뭐 간단하게 처리하는 장치들이 있겠죠. 그렇죠. 뭐 바를 수도 있고 색을.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도시에 파란색 페인트를 칠해서 찍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기 가능했냐면 돈으로. 자기 돈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도시와 아예 딜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 도시에 페인트를 무료로 제공해주겠다. 그런데 어떤 트릭이 있었냐면 이 지역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파란색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걸 알고 계약을 해버린 거죠. 진짜. 그래서 파란색을 선택하면은 파란색으로 다 도시가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촬영을 한 장면이기도 하고 의상도 정말 끝내주잖아요. 진짜로 이시오카 에이코라는 의상 감독이 의상을 만든 작품인데 이 이력 하나면 하실 거예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회에 의상을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 많은 의상을 소화했던 의상 감독의 영향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가 정말 빼어난 작품이긴 하지만 이야기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영화에 그렇게까지 강화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진행을 계속해서 해왔던 건데요. 그렇다면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그 핵심에 대해서 들어가 볼 차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항상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에는 왜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여기서도 결국 이야기로 구원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영화잖아요. 저도 그 질문을 받고 되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야기가 왜 필요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야기는 어쨌건 상상이 가능한 구역이잖아요. 이게 꼭 내가 보고 들은 어떤 팩트의 뭔가가 아니라 내가 다시 구현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조금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현실과는 다르게 내가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되게 많은 거죠. 그렇다면은 바꿔보고 싶을 때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거고 그게 조금 수월해진다면 뭔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싶을 때 좀 더 노력해 볼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들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좀 얻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인류가 처음으로 다른 존재와 소통을 하기 시작한 방식이 바로 이야기이죠. 그래서 뭐 동굴 벽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전으로 역사와 지혜를 계속해서 전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신화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의 것이 바로 스토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게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일반적인 세상의 규칙이나 개념이나 작동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복잡한 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예시를 들어줄 수도 있고 가치관과 경험을 이야기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의무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남는 거죠. 그럼 좋은 이야기 조건은 뭔가? 특히 매체 안에서, 영화 안에서 혹은 소설에서 이야기로서의 가장 좋은 조건을 수반해야 되는 건 뭘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라고 느끼는 어떤 조건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어떤 조건일까요? 좋은 이야기. 그것도 되게 어려운데요. 매번 보면서도 매번 어려운 것 같아요. 매번 좋은 영화를 볼 때마다 이게 왜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일단 누군가한테
사람들한테 진실되게 가 닿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근데 그게 뭔가 꾸밈이 많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그냥 그 부분에 가서 이렇게 딱 꾹 눌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만날 때 정말 좋은 이야기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의 성장을 보는 일은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아이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물들 영화 속에서도 로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이 그려진 영화들을 보면은 전 좀 더 좋은 영화라고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어슐러 르빈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SF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거장의 이름이 되게 안 읽으실 거예요. 근데 그 작가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읽지 않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읽히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나무 폴프에 찍힌 검은 자국인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흰 종이에 그냥 검은 글씨인 거고, 그것을 읽는 독자가 그걸 상상하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의 본질을 이용하는 얘기를 해주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가 울면서 왜 자꾸 죽이냐는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는 그래 라고 로이가 얘기하니까 내 이야기이기도 해요 라면서 이야기를 듣는 청자로서의 어떤 반응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의 분신인 블랙 밴디트가 사실은 죽으려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이는 계속해서 죽이죠. 수영장에 빠졌을 때도 그냥 가만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때 이 이야기를 소비하는 굉장히 훌륭한 독자이자 청자로서의 알렉산드리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가 죽는 거 싫어요. 제발 죽이지 마요. 그리고 싸우지 말고 딸에게 달려가요.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라는 이 아이를 청자로서 들려주는데, 이걸 매체 영역으로 가져온다면 저는 좋은 이야기의 조건은 주로 평범하고 아무 일 없던 데서 뭔가의 혼란, 뭔가가 좀 다르게 시작되는 무언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혼란을 헤쳐가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참혹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삶을 변화시키는 무언가로 나아갈 수가 있을 텐데,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에 들어있죠. 모험에 들어있고, 우리가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거고. 그런데 저는 그게 시련에 대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술은 듣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주입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가 되달라는 어떤 소집 같다고 항상 좋은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이해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죠. 가령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출근길에 버스가 이 시간에 도착했는데 왜 이 시간에 도착하지 않지?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이해를 위한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건 혼란을 견디는 방법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혼란을 견디면서 원인과 결과 같은 것들을 찾게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우리가 결국엔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게 만들고 서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는 게 이야기의 기능인데, 그 좋은 기능에 대해 이 영화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면서 이미지로서 구현을 해주죠. 앞으로 저는 스토리텔링과 영화 매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보다 정확하게 하는 영화는 앞으로도 만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도 스토리텔러 중에 한 명인데, 연기로서 혹은 무용으로서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 스토리텔러 한예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 뭐예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요? 매번 할 때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감독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저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더 많이 세공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퍼즐을 아주 딱 들어맞게 그 사람이 원하는 공간에 넣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뭔가를 저도 구현해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저를 통해서 그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도 온전하게 제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알렉산드리아가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저도 너무 이해해요.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표현해내는 인물이기도 하니까 저 또한 똑같이 그렇게 일부 제가 원하는 욕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매번 그거는 어떤 작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인물들을 한 명씩 만날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이 사람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관객들은 또 제가 표현하는 그 인물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또 한 명의 스토리텔러로서 어떤 이야기를 알렉산드리아처럼 우리에게 상상의 구현으로 펼쳐주실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시간이 길면 오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저희가 받은 저 솔직히 오늘 얼마나 떠들겠어라는 생각을 네. 해가지고 시간이 남으면 질문도 좀 하고 그래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이것이 저희 문제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극장의 스케줄이 또 주말이라 또 빡빡한 상황이라 재밌게 해드려야겠다. 저 되게 질문 주신 것 중에 좋아하는 이야기 있냐고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네, 어릴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좋아하는 거 좋거든요. 할머니가 얘기해 주신 얘기인데 되게 궁금하시죠? 제합사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알려줘.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귀엽게 봐줍시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연말에 기승승한 이슈들도 있고 뭐 연말이고 좀 들뜨고 정신없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이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오늘 같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끝으로 오늘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올 한 해 진짜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게 진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런 사고 없고 별탈 없이 내년에 뜨는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도 감정과 같이 고양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으로 이 걸작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